여기 저 강의를 좀 해달라고 제가 그 섭외 받을 때 아마 74만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좀 늘어갖고 지금 79만 3천 명입니다. 이 저 유튜브의 영향력이 그 구독자 수로 반영되는 줄을 알고 계셔서 다들 구독자 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유튜브의 이 영향력은 생방송을 하는가 안 하는가. 대다수 유튜브들은 다 녹화 영상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회수 올리는 건데요. 그 영향력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유튜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쌍방향성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지상파, 종편, 라디오, 신문과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쌍방향을 구현하려면 생방송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생방송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우선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생방송을 할 때 생방송을 할 때 동시 접속자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생방송을 할 때 몇만 명이 동시에 보느냐, 그리고 동시에 그 쌍방향을 하느냐가 영향력의 척도죠. 그리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느냐가 영향력의 척도입니다. 그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시대라고 하니까 유튜브를 보실 때 어느 유튜브가 영향력이 크냐, 그냥 얼른 봐서는 구독자 숫자 많은 게 영향력이 클 것 같지만 뭐 그거는 수입에는 영향을 줘도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쓸데없이 사족부터 먼저 드렸습니다. 좀 일찍 끝내야 박수를 많이 받는다고요? 오래 하세요. 네, 저는 오늘 저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갖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주변적인 변수는 다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그 성향과 취향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왕왕 리더십의 요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리더십 연구하는 리더십 전문가다라는 사람들도 주로 그런 거 가지고서 뭐 재미삼아 그 까짓거리 가지고서 리더십이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된 리더십 평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대통령은 전별금을 주는데 보통 사람보다 영환환을 더 붙여서 주더라. 야, 역시 통 큰 리더십이야. 이런 식의 그 아주 그 속류화된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대통령 리더십을 지금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무슨 저 취향이나 스타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저 이미 두 가지 말씀 드렸어요. 인격적으로 완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이라고 하는 게 리더십 평가에 무슨 중요한 것처럼 오해되어서도 안 된다. 제가 공부한 리더십 또는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읽었던 수많은 리더십 관련된 서적들은 대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리더십이라고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십 공부를 할 때 그런 속리적인 이 속물적인 그 책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거나 보더라도 대충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리더십은 딱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꼭 해야만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이게 시대 정신인 거예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사회, 모든 시대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문제는 다 문제이긴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사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주제, 저는 지금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가 심각하게 후퇴하거나 퇴보하거나 혼란에 빠질 것 같은 그 한 핵심 포인트, 이게 시대 정신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갖고 뽑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또 다른 대통령이든 대통령한테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요구할 거 없다. 딱 한 가지만 요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지도자한테 뭘 요구합니까? 건국제대로 하기를 요구하고 그 이상 요구할 거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족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우리가 보는 거는 산업화 근대화거든요. 그거 하나면 된 거죠. 사람이니까 공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중국인들처럼 뭐 07 과사민이 뭐니 하고 어떻게든 뭐 하지만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설사 과가 90이라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시대 정신, 그거 하나만 제대로 했으면 전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핵심적인 리더십이 근대화고, 그것이 당시에 60년대 70년대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했던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한테 민주화 말고 뭘 더 요구하냐, 뭘 더 기대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문명개혁 했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하냐 말이에요. IMF라고 하는 게 어디 김영삼 대통령이 무식해서 발생한 겁니까? 그때는 그렇게 매도 당했지만 IMF가 대통령 잘한다고 그럼 피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당시 야당이 김영삼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라고 공격을 했지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대통령이 있었어도 우리가 겪지 않으면 안 됐던 성장통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개혁 민주화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을 다른 걸로 폄하하거나 비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들 중에는 시대 정신과 전혀 관계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대통령 질 잘 해먹고 내뺀 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전형적으로 그런 자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완전한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그냥 주워 먹은 게 문재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5년 동안에 뭘 했냐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재인 5년 동안 어떤 시대 정신이 구현됐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역사가 5년간 후퇴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혼란 끝에 우리가 지난 3월 9일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뭐 윤석열을 반대하고 안 찍은 사람들한테는 물어보기가 좀 그렇죠. 반대해서 안 찍었는데 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기대하고 반대했냐 이렇게는 질문이 성립 안 되잖아요. 그거 빼고 윤석열 대통령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찍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한테 당신 왜 찍었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기대하고 찍었냐? 이걸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들이 99% 압도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뭐냐? 윤석열이라면 법치를 세울 것 같아서. 적어도 제가 파악하고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 정신이라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될 핵심 가치라면 저는 그게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도 계시고 안 찍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찍은 분들한테 제가 물을게요. 윤석열 대통령 찍을 때 경제 잘 살려줄 것 같아서 찍은 분 혹시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 찍으면 대한민국이 갑자기 문화적으로 융성할 것 같아서 찍은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면 법치 바로 세우고 이재명이 문재인이 잡아 쳐넣을 것 같으니까 찍었다. 이게 대다수 윤석열 지지자들의 답변이에요. 그게 법치 아닙니까? 저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더 바랍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박정희 대통령한테, 김영삼 대통령한테 뭘 더 이상 안 바라듯이 딱 하나, 건국, 근대화, 민주화, 당대의 유일한 핵심 가치, 시대정신 하나씩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듯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법 하나 바로 세워달라. 이거 말고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보너스다. 잘해주면 좋지만 잘못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법을 바로 세우는 이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면 그건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딱 그거 하나 보고 찍었는데 그거조차 못한다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제 11개월이 되는 것이고요. 10개월이 됩니까? 뭐 대통령 취임한 것부터 따지면 한 8개월쯤 됩니까? 이제 이 시간을 이제 돌아보면 이 법치라고 하는 시대 정신, 이 법치라고 하는 시대 정신과 핵심 가치의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면 그 핵심 가치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차분히 준비해서 마침내 칼을 빼들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답답해, 아쉬워 라고 했던 분들도 이제부터는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들 입장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지지율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법을 지킨다고 할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의 이 마지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회가 작동되는 이 상식과 관행의 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되게 사회가 돌아가면 법 없이도 사는 사회가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사회가 될 건데, 이게 작동 안 되는 마지막 그 지점부터 법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대개 70~80% 정도는 이 상식과 관행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법이 나타나게 돼요. 이 상식과 관행과 관습으로 작동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 때 비로소 법이라고 하는 강제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상식과 관행과 이것들이 거의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예전 같으면 상식선에서 해결할 문제들, 예전 같으면 관행 속에서 해결할 문제들까지도 법의 힘을 빌려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식의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법치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절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까지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놓고 빨리 그 비상식의 시대를 빨리 끝내고 빨리 법이 살아있는 법치사회로 빨리 가기를 바랬던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대에 부응하는 과정에 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정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이해할 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도둑놈 밤에 순찰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5,200만 국민 또는 해외 동포 북한 2,500만까지 포함한 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9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혼자서 도둑놈 때려잡겠다고 돌아다니는 식으로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세우기 위한 기구들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집행하는 기구는 국가적 강제기구인데 합법적인 강제기구입니다. 합법적 폭력기구입니다. 이게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가. 하나가 군대죠. 또 하나가 경찰이죠. 또 하나가 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에는 사법부와 같은 사법기관도 있고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3개의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기구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3개의 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이 3 기구가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김명수에 의해서 사법부 전체가 오염이 됐습니다. 조국이 추미애 박범계에 하에서 검찰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인이 뭐니 해서 잔뜩 선물을 갖다 안기는 바람에 15만 경찰 전부가 다 정권의 개 노릇을 하는 수준으로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법의 수단들인 합법적 강제기구들이 다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윤석열이라도 대통령이 이 법을 바로 세우려면 이 3개의 합법적 강제기구를 통해서만 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되고 녹이 잔뜩 쓸어버린 이 법의 칼들을 다시 벼르고 다시 나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자, 검찰을 예로 들어볼게요. 검찰을 바로 올바르게 날이 잘 드는 사법의 칼로 바로 세우려면 법무장관 차관 먼저 바꿔야죠. 검찰총장 바꿔야죠. 검찰총장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대검 부장들 바꿔야죠. 그리고 각 고검장, 지검장들을 바꿔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밑에서 실제 수사를 총괄하는 차장검사들을 쫙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차장검사들이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왔던 수사팀의 팀장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 검찰이라는 2,150여 명의 검찰이라는 이 날 칼들이 제대로 사법의 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겁니다. 이게 다 인사니까.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청문회까지 거쳐야 되니까. 이게 6개월간 걸려서 지금 대충 차장검사를 거쳐서 수사팀장 정도까지 요 칼들이 이제 벼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장동 특별수사본부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다 사건 꼬리 자르고 덮어버리는 역할밖에 안 했어요. 수사팀을 바꿔야만이 이 대장동 수사가 다시 시작됐던 겁니다. 수사팀을 그대로 두고 위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백날 대장동 수사 엄정하게 하라 그런다고 해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이미 덮어버린 수사를 자기들이 다시 파헤치는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팀을 바꾸지 않으면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진전될 수가 없었던 건데 이 수사팀을 바꾸는데 6개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새 수사팀이 만들어져서야 비로소 대개 김만배,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잘랐던 대장동 수사가 김용희, 정진상이를 거쳐서 이제 이재명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 정권으로 그들 말에 따르면 정권 재창출이 됐다면 그럼 대장동 수사 김만배, 유동규 선에서 끝나지 이게 김용희나 정진상으로까지 확대됐겠습니까? 김용희, 정진상으로 확대돼서
이제 이재명한테까지 가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떻게든 덮고 꼬리 자르려고 했던 대장동 수사팀의 팀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팀을 바꾸는데 6개월 걸렸고, 바뀐 팀이 대장동 팀이 덮었던 수사를 다시 끄집어내서 김용희, 정진상 구속으로까지 갖고 가는 데는 2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칼이 제대로 벼려져야 비로소 이게 법의 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검찰이 제일 먼저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바뀐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숫자가 제일 적거든. 이게 2150명만 상대로 하면 되니까. 경찰은 15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행안부 안에 경찰국 신설이었습니다. 이거 하려다가 바로 쿠데타 당했잖아요. 그게 경찰서장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항명한 게 쿠데타지 뭡니까? 쿠데타 당했어요. 쿠데타 주동자 유삼영이라는 자 징계 3개월밖에 못 때렸어요. 경찰을 아직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은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에요. 경찰의 수뇌부 일선 경찰서장들, 그 밑에 수사과장들이 전부 문재인 하에서 이루어진 인사의 수혜자들인데,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말을 왜 듣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세 축 중에 이 법을 집행하는 세 개의 강제기구 중에 경찰은 아직 윤석열 정부의 경찰로 탈바꿈하지 못했어요. 아직 충분히 나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대법원은요, 시작도 못했어요. 왜? 대법원장 김명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 김명수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계속 자기 측근들 법원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황당한 짓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상권분립이니까 그 황당한 짓을 보고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법을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게 말이 쉽지, 동네 도둑놈 때려잡는 거라면 하루만 해도 할 수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사법의 칼, 법을 바로 세우는 국가 강제기구들을 완전히 오염시킨 상태에서 법을 바로 세워라 라고 하면 이 법의 칼들을 바로 잡는 데만 해도 6개월, 1년이 걸리는 거예요. 대법원장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법원장 어떻게 합니까? 내년 7월인지 9월인지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 대법원장 임명해서 그 대법원장이 정략에 찌든 김명수 쫄개들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법원장들부터 차근차근 합법적 과정을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교체해야만이 비로소 사법부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앞으로 1년이 더 걸릴지 2년이 더 걸릴지 몰라요. 그 이후에야 비로소 사법부라는 법의 또 다른 칼이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비정상적이었냐. 경찰이, 검찰이 백날 수사해봤자 휴대폰 압수수색 하려고 그래도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조국이 휴대폰 지금 검찰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까? 못 들여다봤어요. 영장을 다 기각해버리는데 무슨 수로 강제로 뺐습니까? 10개 넘는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조국이가 아직도 자기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한 적이 없어요.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기각하고 구속영장 기각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적부심에서 풀어주고, 검찰이 아무리 나를 법치를 바로 세우려고 해도 사법부가 핵심적인 그 길목에서 차단해버리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혁명시대를 사는 혁명국가가 아니잖아요. 법, 제도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목을 김명수 쫄개들이 버티고 앉아서 영장 기각을 해버리는데 무슨 수로 수사를 하냐고요. 법을 바로 세우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비로소 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칼들을 조금씩 벼려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이 검찰이고, 그 다음에 경찰이 지금 정리 중이고,
그다음에 이 흐름을 타고 원래는 절대적인 다수파인데 김명수 체제 하에서 소수파로 밀려서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던 정치에 오염되지 않았던 판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김명수와 함께 정치적으로 사법부를 오염시켰던 자들은 많아야 450명이에요. 나머지 2,500명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인사상의 불이익 등등 때문에 그냥 목소리 죽이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법부 정상화가 지금 시작됐다고 저는 느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법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바로 세워지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리더십이 출중해서냐? 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진짜 민주적인 인간이어서 그러냐? 그거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시대 정신이 민주화를 앞세우고 대통령을 했지만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반민주적인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평생 민주화 갖고 이 정치하고 대통령 한 김대중, 이 사람의 정치 스타일이 그럼 과연 민주적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거 다 알아요.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 그 개인의 특성과 그 개인의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법을 잘 세웠구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의 시대 정신이 법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치를 평생 검찰을 하면서 법을 지키는데 복무해온 윤석열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고 포인트를 더 잘 짚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이해가 우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이제 법이 바로 서기 시작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힘이 작동해서라고 하면 더 중요한 원인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핵심적, 합리적 핵심이죠. 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민심.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대한다는 민노총의 총파업, 연대파업도 우리가 동시에 겪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역대 정권의 결정적인 타격을 줬던 정말 우리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이 국가적 참사도 발생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아파트 무너지면서 정권도 같이 무너져 내렸어요.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와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 그 논법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도 이태원 참사와 함께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안 무너졌어요. 그렇죠. 또 노무현 정부 때 정권 초반에 화물연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이 항복했어요. 물류를 멈춰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면서 정권을 압박할 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정권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대개 60-70%까지 기록되는 대통령 지지율도 아니고 거의 정권 끝날 때나 기록되는 30% 지지율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권이 무너져 내렸던 대참사를 겪고 그 와중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민노총 총파업까지 있었어요. 안 무너진 게 이상해. 그런데 버텨냈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걸 버텨낸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도 리더십이지만 민심이 이걸 버텨냈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다수가 이걸 버텨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불과 몇 시간 후에 SNS에 루머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의 3시간,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박근혜 7시간 세월호 참사 때 그걸 그대로 연상시키는 윤석열의 3시간이 참사 불과 몇 시간 후에 SNS에 유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하루 만인가 이틀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야 이거 뭐야? 이런 황당한 얘기들이 왜 떠돌아? 너네 이태원 참사도 세월호 때처럼 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려고 그래? 나는 국민들의 요구가, 국민들의 분노가 그 윤석열의 3시간이라는 이 루머를 없애버렸어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력을 그렇게 많이 동원한 거 아닙니다. 뭐 명박산성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쌍용 자동차처럼 육해공군 무슨 작전을 펴갖고서 진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그냥 15일 만에 지그들끼리 투표해갖고서 종결시켜버렸어요. 왜? 국민들이 야 지금 그거 할 때냐. 안전 앞세워갖고 임금이나 운임이나 올려놓고 6월 달에 해갖고서 일몰제 3년 연장 받아놓고서 뭘 또 해달라는 거냐.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외친 거 아닙니까? 민노총 총파업 연대파업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야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금속노조 대부분이 이탈해버리고 서울 지하철 파업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노조원들의 내부 문제 제기에 의해서 하루 만에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철도노조는 파업 들어가려다가 보류해버렸어요. 이거 윤석열 정부가 무슨 공작해서 이렇게 된 거겠습니까? 그런 힘도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거기 전부 다 문재인 정권이 알박기 해놓은 기관장들이 있는 곳인데 무슨 수로 윤석열 정부가 뭘 공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지. 경찰력 투입했습니까? 어디에도 경찰력 투입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파업 철회를 하고 총파업에 중단을 선언했는가? 국민들의 시선이에요. 국민들의 분노예요. 민노총의 절반 이상이 연봉 1억씩 받는다는데 지금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어려운 수많은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 배만 채우려고 하냐. 이런 침묵하는 다수의 분노의 목소리들을 이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더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 저는 언론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의 24시간 댓글들을 들여다보고 민심들을 제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글 그리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원희룡 장관에 대한 지지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아마 원희룡이 정치한 지가 한 20년이 넘는데 20년 정치 생활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그때 받았을 겁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그 지지글들이 어디 누가 김경수처럼 댓글 조작해서 만든 지지글이겠어요? 여전히 네이버 다음은 문재인 정권 때 그 충성하던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걸 하고 있어요. 방통위원회 여전히 한상혁이라는 문재인의 알박기 한자가 지금도 인기 있다 그러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았다고 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게 민심이에요. 민심. 이걸 누구보다도 그 기관장들이 잘 알아요.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이니까. 야, 이거 민심이 진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그런데 그 민심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그 합리적 핵심을 수렴하면 뭐로 나오냐? 법 지켜라로 나오는 겁니다. 법 지켜라. 다른 거 아니에요. 법을 지켜라. 저는 이게
지난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뜻이고 3월 9일 표출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어쨌든 완전하지는 않지만 급한 대로 이 사법의 칼날들을 벼려냈고, 그리고 그 칼을 한 번 뽑아든 순간 법치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 민심, 침묵하는 다수의 이 법치에 대한 요구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원칙, 이것이 맞아떨어져서 지지율 상승으로 올라가고, 이 민심을 읽게 된 민노총도 화물연대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민심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서 스스로 파업 처리하고 스스로 말도 안 되는 그 노란봉투법인가 하는 것도 강행하려다가 유보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의 승리로 정치적으로는 귀결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그동안 침묵했던 다수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된다. 침묵했던 다수가 이제 발언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진짜로 중요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더 많은 업적을 쌓고 싶어 할 거고, 또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훌륭한 일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인간적 욕망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문화도 융성하고 군사외교 안보도 더 튼튼하게 하고 뭐 그렇게 더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을 바로 세우는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걸로도 우리 역사에 또 2022년, 2023년에 한국 사회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무너진 법을 바로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5년 임기 단임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이 5년 단임의 대통령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딱 하나 기대하면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무너진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서 시작했다. 시작하니까 국민들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시작하니까 국민들이 침묵했던 다수들이 발언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앞으로 4년여의 여정,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나 법을 바로 세우는 이 여정에 관해서는 여야 없이, 이른바 좌우 없이, 보수 진보 없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상징적이고 시사적인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전장년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였는데 나는 전장년 시위가 무려 1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민폐 집회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전장년 시위의 문제의식을 공감했던 분들도 50여 차례에 걸쳐서 지하철 천천히 타기,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 걸쳐놓고 출발 못하게 하기 하는 등등의 이 민폐 집회 때문에 정말 전장년 피로감이 극에 달했어요. 지하철로 출퇴근하다가
느닷없이 전장년 집회에 걸려서 30분, 1시간씩 그냥 지하철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장애인 집회 시위이기 때문에 불만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전장년 피로감은 그 인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도 정부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도 이게 장애인 집회였기 때문에 함부로 이 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나섰어요. 장애연대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분들이 그 전장년 시위대 앞을 가로막아 쓴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같은 장애인이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지금 1년간 해온 전장년의 시위와 같은 시위가 앞으로 계속되면 이것은 장애인 전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서 결과적으로 장애인 차별철폐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장애인들의 앞으로의 이 활동에도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장년식의 집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 입법투쟁의 상대는 국회고 보건복지부지 서울시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10여 명밖에 안 되지만 그 장애연대 분들의 이 시위가 촉발점이 돼서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전장년의 시위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어요. 이게 정부가 시킨 거겠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경찰력 투입해서 전장년 시위를 만약에 막고 저지하고 뭐 했다면 아마 굉장한 정책 부담이 됐을 겁니다. 제가 침묵하는 다수가 발언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 시점에 나섰을까? 정부가, 대통령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법대로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과 타협한다. 정치적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법은 지키겠다. 는 의지가 진정성 있게 전해지니까 침묵하는 다수가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리더십, 그 최고의 리더십은 어떤 경우에도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진정성 있게 반영해 나갈 때 침묵하는 다수가 떨쳐 일어나서 함께 손잡고 행동하게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이었고 이것이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의 과정이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과정이었고 그것이 지금 법을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강사님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게 어떻게 보면 언론을 이제 전달하시는 입장에 계신 분인데 재형 법정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은 전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한 나라를 아까 그 과와 공과 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 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나 사실상 그냥 이렇게 법치주의는 재형법주의의 근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없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왔다 갔습니다. 아, 예. 그 법을 전공하셨다고요? 재형법정주의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사건과 범죄는요. 사건은 그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것만 사건이고요. 범죄는 거기에 구성 요건이 그 구체적인 사실과 일치됐을 때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지금 우리 이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면 어떤 언론도 사건 관련 의혹을 보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비로소 유죄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범죄자로 보도하게 되잖아요. 언론은 의혹을 보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이 이재명과 문재인의 이 범죄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밑에서 쫄개 노릇했던 자들의 범죄 의혹을 보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 수개에 해당되는 이재명과 문재인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언론의 그러한 이 범죄 의혹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법률가로서 법률적 판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그러시죠. 소다른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 아무리 자유롭고 그렇게 하지만 언론이라는 사람들도 인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그렇게 그냥 좀 자기 언론을 얘기하시지 정권이 바뀌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 입증이 안 됐을 때는 진짜 누가 책임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화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고 고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을 모든 종편 지상파 패널로 출연할 때마다 비판을 했고요. 그 범죄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한 번도 애둘러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결과 모든 지상파 종편으로부터 추출당하고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두환 정권과 싸우다가 국가보안법으로 2년간 감옥 갔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대부분의 이 정과가 있는 좌파 정치인들이죠. 서른이다. 누굽니까? 우원식이다. 별로 감옥에 갔던 것 같지는 않은데 서른이 좀 감옥살이를 했죠. 다 저하고 당시 민주화운동할 때 동지적 관계였고 다 선후배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 문재인 정권 때 좀 그런 소리 하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정말 아주 기능도 많고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도 정확히 지적하셔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네. 일반적인 상식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네. 그 말씀이 옳고 그렇게 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일반적 상식 이외에 자기의 정치적 주장이 있는 말하자면 좌파며 친북한 요소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뿌리 깊게 자기의 이 세력을 확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정치 집단에 많이 들어있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참고 이제는 새로 하실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 단계를 지나서 요 뿌리 깊은 좌표라든가 친북 세력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위적 청산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도 없고 후유증이 너무 커요. 그리고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10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정치의 목적, 정치의 목적. 이거는 인테그레이션, 정치 통합이다. 정치 통합이다. 그래서 농담처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치학자는 99%가 같고 딱 1%가 다를 뿐인데도 이 1%가 얼마나 다른지를 장황하게 설명해서 먹고 사는 게 정치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는
정치가는 1%밖에 같은 게 없고 99%가 다른데도 이 1%의 같은 점을 어떻게든 끌어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 창의적인 리더가 정치가라고 제가 선생님들로부터 배웠어요. 뭐 저도 머리로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치의 가장 기본은 이 국민 통합, 국가 통합, 사회 통합, 정치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소장 정치학자 때부터 어떻게 이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정치 통합을 할 거냐를 가지고 수년간 실험을 했고요. 여야 간에 이 보수와 진보 좌우의 이념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서 정말 수십 년간 나름 고민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10,000개가 넘는 동영상이 고성국 TV라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TV조선을 끝으로 모든 지상파 종편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제 얘기를 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5년 전에 고성국 TV라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컴퓨터를 잘 못 다룹니다. 컴맹에 가깝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뭔지를 알고 했겠습니까? 그냥 내 얘기를 전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는 바람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1시간 1시간 방식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생방송하면서 10,000개 넘는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이 시청자들께 보급해 왔는데, 여기에 제가 정치 특강회라는 형식으로 따로 생방송 말고, 생방송은 현안 중심으로 하니까 생방송 말고 정치 특강으로 했던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되는 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야 될 거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바로 세우는 게 어느 한쪽을 절멸시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법을 바로 세워야 차이가 차이로 다름이 다름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5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당시 문재인 세력의 좌장인 이해찬이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세력을 적폐로 몰고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괴멸시키고 20년 집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1번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이었어요. 적폐청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세우는 것이 좌파 척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좌파 척결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척결해서 좌든 우든 법을 지키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법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 극단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 중에서 법을 지키면서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고 법 밖에서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사법의 칼을 쳐야죠. 이 경계를 잘 가르는 것이 유능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권위주의 시대 때는 저같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도 법 밖에서 체제를 전복하는 사람이라고 몰아가지고 국가보안법 수개로 7년을 때리곤 했습니다. 이제 적어도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세워가야 될 법은 좌든 우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좌든 우든 법 밖에서 법 질서를 파괴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그런 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럼 법 밖에서는 사법으로 칼날을 처리하는데 법을 지키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떡하냐? 그걸 처리하는 게 선거고 정치고 정당입니다. 그거는 정치라는 합법적 영역에서 합리적 경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국민 다수가 선생님하고 생각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쪽의 지지자가 다수면 정권 넘겨주는 게 합리적이죠. 이것이 정치 게임이에요. 게임으로서 정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정권 뺏길 수 있다. 언제든지 상대방한테 정권 넘길 수 있다. 넘길 때 넘기더라도 흔쾌하게 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언제든지 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자.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실은 틀렸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절대적 겸손을 전제로 해야만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한데 섞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 답변은 두 개를 잘 갈라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립니다. 하나만 더 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민노총의 예를 들어본다면 네, 민노총은 정말 표면적으로는 근로자의 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를 위해서 싸우는 단체지만은 내적의 뿌리는 완전히 북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근로자를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인 각도에서 어떻게 그럴 것이며, 그 다음에 한국처럼 이제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때에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이렇게 둘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방법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우선 복수노조 문제는 저는 복수노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으면 노동자들한테 노조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노조 허용은 대부분의 나라가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국노총, 민노조노총뿐만 아니라 제3노조, 제3노조까지 다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건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이 실제로는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99.9% 민노총이 113만이거든요. 113만 명 중에 최소 100만 명은 이런 종북 주사파 이념에 물들지 않은 진짜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네, 진짜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기 한 말씀만 더. 제가 지금 답변 중인데요. 네, 진짜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종북주사파들이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그리고 90년 91년입니까? 강경대 투쟁 이후에 이 거리에 나와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이 기동전으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남한 적화가 불가능하다고 깨닫게 되면서 이게 진지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각 진지로 파고들어서 학교로 파고들고 종교기관으로 파고들고 문화단체로 파고들고 법조계로 파고들고 그 제가 아는 이 당시에 좌파 운동하던 후배들이 그 당시에 갑자기 다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한 10년쯤 있다가 민변 판사가 되고 인권법 무슨 판사가 되고 민변 변호사가 되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지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종북주사파들이 상당수 잠입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지금 민노총 배후를 구성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가 이석기의 바로 밑에 조직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13만의 민노총 조합원 절대 다수는 그냥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그들이 보장받은 합법적인 노동상권화에서 집단행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뒤에 일부 종북주사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작동한다면 이건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체제 전복을 꿈꾸는 세력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니까 겉으로는 뭐라고 위장하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분리해낼 거냐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법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예, 다른 분한테 먼저 기회 드리고, 예. 시대정신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셔서 잘 듣고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 얘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는 거를 저희가 어떤 걸 보고 바로미터로 삼아야 되는지 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잘 되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지를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가 뭔가 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게 하지 않게 방어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잘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 정신이 법치주의인데 저희가 그거가 잘 되는 건 어떤 걸 보고 잘 되는 걸 알면 되는지와 또 어떤 건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걸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이 정도 그런 거 알겠어요. 있으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이제 우리 동양 철학의 법가를 세운 사람으로 상한과 한비자를 보통 꼽는데요. 그리고 그걸 구현한 사람으로 이사를 꼽는데요. 근데 이제 상하에 아주 잘 알려진 그 고사가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이 국가가 한마디 얘기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킨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줍니다. 예, 성문 앞에 뭐 나무단을 쌓아놓고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뭐 잘 아시는 거니까. 근데 상황이 결국은 숙청을 당해서 죽는데요. 이 상황이 실제로 법을 세우지만 천려일실 딱 한 번 실수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 대통령 궁에는 왕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말을 타고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왕의 그 태자가 오만방자한 자죠. 이 자가 말을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법대로 죽여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뛰어나와서 만류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야, 쟤 죽이면은 나 후사가 없는데. 그 순간 상황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태자를 죽였으면 진짜 법을 세우는 거였는데 그럼 상황은 목숨을 건졌을 거예요. 왕이 부탁을 하니까 봐줬어요. 대신에 이 마부 밑에 신하죠. 를 코를 잘라버립니다. 죽이지는 않고 그 태자가 결국 나중에 왕이 돼서 상황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 보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뭘 보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냐.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대통령 측근이라고 봐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는 춘풍추상인가? 그걸 비서관들 사무실마다 다 갖다 걸었다 그래요. 춘풍, 봄바람 추상, 가을설이. 남에게는 춘풍같이 하고 자신에게는 추상같이 하라. 이런 뜻으로 갖다 걸어놓고 실제로는 지그들끼리는 춘풍처럼 하고 남한테는 추상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5년 동안 법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법을 바로 세우려면 똑같은 춘풍 추상을 갖다 걸어놓고 자기 비서, 장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추상같이 하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춘풍처럼 하면 성공한 법치라고 국민들이 칭송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보시면 돼요. 네, 좀 지켜보시죠. 네. 네. 언론에서는 저희들보다는 목소리가 다 적게 언론에서는 저희들보다 적합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거를 그냥 이제 소설로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과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보고 있습니까? 저는 언론인이 아니에요. 언론 활동을 40년 했지만 지금 이 유튜브는 언론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 서비스업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저는 언론인이 아니라서 제가 언론인을 대표해서 답변 드리는 것처럼 오해가 될까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은 드리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는 10년 전에 사건화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사법 처리를 받아왔다가 최근 들어서 법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혐의 없음으로 정리가 돼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게 이제 이해하거나 용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재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건너뛰고 특검을 자꾸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 저거 정략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를 찬성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방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쟁과 공방의 대상이 된 사안이 설사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앞세워서 밀어붙여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들 그거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인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쟁과 정략으로 얼룩진 특검법안을? 그러니까 그건 아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는 걸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현실성 없다는 걸 다 알지만 주장하는 겁니다. 정치공세로. 정치공세에서 나쁠 거 없다고 아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런 것이고요. 이재명 대장동 사건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의 그 대장동 사건,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죠. 검찰은 이 김용 정진상을 구속시킨 이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내용이 지금 다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진상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이름이 80번 가까이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진상 공소장인지 이재명 공소장인지 모를 정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용과 정진상, 유동규 등등의 공소장에 이재명이 빈번히 지금 거론되는데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그럼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한 것을 전부 정리해서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건데 그 공소장으로 검찰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건의 최종 배우는 이재명입니다. 이거 아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따라서 김용 정진상을 지나서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임박했다고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웅래부터 방탄하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현재 진행되는 사법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 또는 정략의 문제고 이재명 사법 처리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사법의 문제다. 이걸 같은 것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다행히 없으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인사드렸고요. 제가 고성욱 박사님과 토론을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시대정신이 건국. 네. 그때 우리나라의 사실을 보면 저는 올해 65세입니다. 저보다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그때 이제 시대 정치에 관심을 했던 분들은 이미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가 합작해서 세운 정의로 저는 책을 통해서 가정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반고, 그다음에 그걸 극도로 지나서 이제 민주화, 거기에 좀 보합법을 느껴가지고 좌파 우파 지금 나누고 그냥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잘 못 나가지고 우리 얼굴 침략도 지금 식으로 좌파 우파를 나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도 사건 아닌 건 제발 좀 그만 떠들고 좀 다른 사람들 좀 취재 좀 하고 좀 칭찬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건의 사람들은 조용히 처리하십시오. 검찰에서 뭔가 그렇게 법치법 어떤 사람 대한민국 왕들 위원장들 법치하는 사람 있습니까? 알겠어요.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 뒤에 하신 말씀은 저하고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라고 하는 시대 정신, 이것은 저의 이제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한다고 지금 토론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만 제가 그러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문제를 보려면 150년 전에 나타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또 그것이 현실 국가로 구현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여러 나라, 그리고 중국, 현재의 북한, 쿠바,
또 정치 체제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도 공산주의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지금은 동유럽까지 다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일본, 한국, 또 대다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따지면 150년간 체제 경쟁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냉전시대로 불리는 1945년 이후 1990년까지는 정말로 이 양체제가 두 진영, 사실은 어느 쪽에도 속하기를 원치 않는 제3지대가 있었습니다만 두 진영 간의 체제, 사활을 건 체제 경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체제 경쟁은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그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버렸어요. 1990년에. 그 체제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아직 몇 개 나라, 중국이나 북한이나 요 몇 개 나라만 아직 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중국만 해도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이 화폐 숭배가 심한 나라죠. 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역사의 역사 발전의 정방향이 어딘가라고 하는 관점을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1940년의 역사는 1940년을 살았던 사람이 써놓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그때 살았던 사람이 써놓고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쓰는 겁니다. 1940년의 역사는 1922년을 사는 우리가 다시 쓰는 것이고요. 1930년에 살 우리 미래 세대가 다시 1940년을 또 쓸 거예요. 그때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1940년을 다시 쓰는 겁니다. 이 기준이 다르면 제가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선생님은 제가 듣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제가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가치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저나 동일한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40년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기본 가치를 가지고 1940년을 다시 보면 당시에 북한은 김일성이가 소련군의 소자 계급장을 달고 들어와서 소련군의 점령하에 소련군이 세운 꼭두각시가 되어서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여러 세력들을 다 숙청합니다. 가장 먼저 조만식 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고, 그리고 차례차례 박헌영 남도당 세력 숙청하고, 중국파 숙청하고, 소련파 숙청하고, 연안파 숙청하고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 수많은 숙청을 거쳐서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3대 세습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북한입니다. 그 북한이 1945년에 한반도의 절반을 먼저 점거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 한반도의 남쪽은 어땠냐? 이때 한반도의 남쪽의 가장 강력한 세력은 남노당의 박헌영 세력이었습니다. 이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1921년에 창당돼서 20년 이상의 지하투쟁의 경험을 갖고, 그리고 코민테론, 소련이 만들어낸 국제공산주의 결사로부터 재정적, 이념적 지도를 받아서 가장 강력한 조직과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조선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박헌영의 남조선 노동당의 외곽지역 조직이 전평이고 전노이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민노총 이런 세력이죠. 전평, 전국노동자평의회, 전국농민평의회, 이 외곽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셌어요. 그 다음으로 셌던 세력이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중도 좌파라고 우리가 이념적으로 분류하는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그 다음 셌던 세력이 김구 세력입니다. 귀국할 때는 개인 자격으로 왔지만 상해 임정의 이 법통을 가지고 상해 임정 인사들과 들어왔어요. 제일 세가 약했던 세력이 이승만입니다. 미국에서 달랑 혼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 군정은 이 세력 전부를 다 합법적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 군정장관이 한국 사정을 잘 모르기도 했고 워낙 군밖에 모르는 무골이라 가지고 난 남조선의 내부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부당부터 이승만까지 다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이 계속 경계했던 것은 박헌영이 아니고 이승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미국에서 있을 때부터 미국 워싱턴 정가와 사사건건 조선의 독립 문제를 가지고 부딪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미군정의 이런 유화 정책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세력도 없어요.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은 이제 생략하겠고, 이 남한에, 북한에는 이미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고, 남한에는 이 김일성 정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박헌영 세력이 가장 커서 절반 이상이고, 그 나머지 절반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세력이 셌고, 그 다음에 셌던 게 김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있는 거예요. 이 권력투쟁 끝에 3년간의 권력투쟁 끝에 결국 남한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 세력이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이 지금의 우리 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지금의 헌법가치를 정립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건국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건국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더 장황하게 설명하면 강연이 또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아까 대통령이란 무릇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의 건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건국, 박정희의 근대화, 그리고 김영삼의 민주화, 윤석열의 법치. 제 나름대로 그런 어떤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통령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토론을 하게 해주신 질문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